한국 검찰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한국 검찰은 무속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OECD 국가 검찰 가운데 가장 강하고 광범하다. 1.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 없는 기소기관인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권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 경우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독일 검사는 팔 없는 머리라고 불린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 검찰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만 소수의 지청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권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검사는 최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약 2,200명, 검찰 수사관은 6,200명이다. 2.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이 있다. 2020년 1월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이전까지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수사권 조정 성사 이후 비로소 수사 지휘라는 단어가 법률에서 삭제되고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검찰은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재수사,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소권이 있다. 공수처 발족 전까지 검찰은 기소권을 완벽히 독점했다. 범죄가 확인되어도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처벌은 불가능해진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억울함을 검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재판에 갈 수 없었다. 공수처 발족 후에도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이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나는 소설 반지의 제왕의 표현을 빌려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에 견줄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강고한 내부 결속력을 갖추고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며 사회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수는 없다.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이고 주권자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견제해야 한다. 4. 영장 청구권이 있다. 현재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헌 없이는 바꾸기 힘들다.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영장 청구권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를 헌법이 아니라 법률 문제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1972년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다. 당시 개헌 작업에 참여한 김기춘 검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수사했다. 경찰은 윤 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제19 감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영장 청구권의 오용이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2018년 울산 지역 건설업자의 고발을 받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대표 동생이 1억 7천만 원, 형이 4,400만 원의 출처불명 현금을 계좌로 받았음을 확인했다. 경찰이 자금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오히려 검찰은 황 의원을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위해 하명 수사를 했다고 기소했다. 5.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은 경찰 조서보다 우월하다. 검사 앞에서 한 말은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큰 효력이 없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법관 면전 조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검찰개혁법안이 2022년 1월부터 발효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사자검사는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미리 구상해두고 피조사자를 상대로 문답을 한다. 답변이 조사자의 구상과 부합하면 그대로 기재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질문에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도 한다. 검찰의 회유와 종용에 따라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후 법정에서 번복했던 한만호 씨는 자신이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의 조사 방식에 대해 말했다.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들었다.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유도 회유 협박이 다반사였다. 변호인 참여가 허용된 이후에도 변호인을 대동할 자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거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답변하거나
반복 조사에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지장을 찍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6.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다른 권력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군부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했으나 정치적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을 다 제치고 최강 권력기관이 되었다. 행정부 소속 다른 기관은 졸 취급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사법부의 속살도 파헤쳤다. 사법농단에 피해를 입은 판사도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있다. 그런데 검찰은 100여 명의 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었다. 어떤 판사는 조사를 받고 나와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가로수를 잡고 통곡했다고 한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사법농단 수사를 빌미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법대 아래에 앉아 올려다본 판사들의 길을 꺾으려 했던 것이다. 또한 검찰은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있다. 인사철에만 눈치 볼 뿐이다.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토로했다. 원전 수사 등 여러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한국 검찰은 준정치 조직으로 움직여왔다. 검찰당인 것이다. 이 당은 수구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침으로 삼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12.12와 5.17 쿠데타 세력 처벌에 대한 특별 지시를 내리기 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했다. 1995년 7월 18일이었다. 당시 이 결정에 대해 항의한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당시 평검사였던 윤석열도 침묵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이 논리를 널리 전파했음은 물론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조적 검찰 수사를 보자 검찰은 수사의 자율권을 부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퇴임 후 조리돌림식 수사를 했다. 피의 사실을 수시로 언론에 유출해 결국 노 대통령을 극단의 선택으로 몰고 갔다.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는 대표적 악례다. 2009년 5월 13일 SBS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내다버렸다 라고 단독 보도를 했다. 이후 전국민적 비난과 조롱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노 대통령은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렸다. 2017년 10월 2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이 보도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 차원에서 활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국정원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었다. 반면 검찰은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대선을 2주일 앞둔 시점에서 무혐의 발표를 함으로써 BBK 전 대표, 김경준 씨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과 주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 의혹을 덮었다. MB의 범죄 혐의는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되었다.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졌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로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되어 일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했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 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대면 조사를 마쳤다. 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파견 검사들은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 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 파견받은 현직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 상설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다. 12년이 지난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씨가 주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하고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